네, 13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서는 그 통치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래서 통치 구조 하면은 이제 이 그림으로 다 설명이 됐죠. 상권 분립, 이건 이제 공론장, 이건 영향력, 이거는 권력. 그 제도 설계는 어떻게 해요? 이거 두 개 쪼개냐, 이거 두 개 쪼개냐, 아니면 한 사람한테 몰아주냐. 여기에다가 영향력만 있는 이 민회, 그 공론장에 그 권력까지도 줄 것이냐, 국민 발안제, 국민 소환제, 이 권력까지도 민회에다가 줄 것이냐. 그렇죠? 그게 이제 제도 설계라 그랬죠. 그러니까 권력을 이만큼 줄 거냐, 이 권력을 쪼갤 것이냐. 그렇죠? 제도 설계까지 다 설명했고, 통치 구조는 정치와 법으로 돼 있고, 정치는 회의제도고 법은 재판제도고, 이렇게 세 개 나눴고, 권력 분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민회 있고, 그렇죠? 공론장이 있고, 그렇죠?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 민회, 공론장. 고대 그리스에는 민회가 있었는데 18세 이상 아테네 시민권을 가진 남자라면 민회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발언하거나 투표할 수 있었다 그랬죠. 그렇죠? 그게 이제 오늘날의 우리 공론장이죠. 공론장. 요 파란색. 근데 요 파란색인데 어떤 뭐에 대해서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투표하진 않죠. 그건 얘네한테는 넘겼죠. 그렇죠? 입법권이 없어 여기는. 얘는 입법권이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 민의에서 참가해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자기 의견을 표명하고 하는 것이 이제 헌법에 그걸 보장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언론의 자유입니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것은 이제 국민의 그 정치적 자유라고 하죠. 우리가 회의체에 들어가 가지고 이 회의체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펼칠 수 있어. 그래서 언론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예요. 이 회의체는 못 들어가죠, 여러분이. 청와대 회의에 못 들어가죠. 거기는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어요. 장관이나 그 수석 비서관이나 청와대 비서관이나만 참가하고 국회에도 여러분도 참가하지 못하죠. 근데 여기는 아무 때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죠. 그렇죠? 헌법에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론의 자유 안에는 알 권리와 알릴 권리가 있죠. 알 권리는 뭔가요? 우리 이제 그 국가기관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정보를 공개해 놨죠. 그래서 정보 공개 청구권도 있고, 그래서 들어가서 우리나라 뭐 그 역대 GDP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 다 자료 보고 정보 보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알 권리랑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기관은 다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공개를 안 하는 정보나 자료도 있죠. 뭐 이제 안보상의 이유라든가 뭐 사생활과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정보 공개를 하지 않죠. 그렇죠? 어, 일단 뭘 정보나 자료를 받아봐야지 공론장에 나가서 뭐 떠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 권리가 중요해. 그렇죠? 그 알 권리 때문에 누가 저거 하는 거예요? 정보 공개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알릴 권리도 있죠. 알릴 권리. 내가 어떤 정보나 어떤 자료를 봤어. 그거를 공론장에 나가가지고 공론장에다가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떠들 수 있죠. 그게 알릴 권리죠. 그 최근에 그 역사 강사 황현필 씨가 유튜브 동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민주당 국회의원들 한 20명 정도가 홍익인간을 교육 이념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막 떠들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내가 이제 국회 홈페이지나 뭐 교육부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거를 이제 공론장에다 알린 거죠. 그게 알릴 권리죠. 알 권리, 알릴 권리. 그렇죠. 다 언론의 자유 안에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선 지금 황현필 씨가 어떻게 얘기했나요? 이러한 사실이 있다 해서 뉴스를 하나 하죠. 사실. 그다음에 이 법안은 잘못됐다. 이건 의견이죠. 그래서 사실과 의견으로 나뉘죠. 엄밀히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의견 발언을 한단 말이야. 공론장에서 발언을 하면은 의견인 부분이 아니 사실인 부분이 있고 의견인 부분이 있죠. 사실의 진술, 그다음에 의견의 표명 이렇죠. 근데 사실을 가짜 사실을 알렸어. 가짜 뉴스를 알렸어. 그러면은 처벌 대상이죠. 가짜 뉴스는. 근데 의견이 틀린 의견을 표명했어. 그럼 그건 뭐예요? 그건 허용돼요. 의견은 궤변, 그럴싸한 논리, 억지 이런 거 다 공론장에서 자유롭게 떠들 수 있어요. 근데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의견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 언론의 자유와 관련돼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관련돼서 최근 좀 문제되고 있는 법안이 있죠. 그게 이제 대북전단 금지법이고 김용민 의원이 2021년 5월 13일 대표 발의한 역사 왜곡 방지 법안이 그렇죠. 이건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요즘 신문 사설이나 칼럼에 이것을 비판하는 글이 많이 올라오죠. 그 다음에 유튜버들도 이 두 개 법안을 막 비판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그, 그 이론 사상을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존 밀턴이라는 사람은 그 1608년에 태어나서 1674년에 죽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쓴 저서가 있죠. 그게 이제 아레오파지티카라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책에서 존 밀턴은 사상의 자유롭고 공개적인 시장이라는 자유주의의 대명제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밀턴은 사전 검열과 허가제를 반대했죠. 그다음에 그 이후로 현실적으로 완전 규제가 어렵고 무오류 검열과는 있을 수 없으며 학문과 학자들에게 최대의 좌절을 안긴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렇죠? 아무 의견이나 자유롭게 떠들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전 검열하거나 뭐 허가제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론장은. 그렇죠? 그래서 비록 거짓된 의견이고 잘못된 의견이고 틀린 의견이라 하더라도 어때요? 거짓과 진리가 대결과 경쟁을 벌이면 필연적으로 진리가 승리한다는 게 아레오파지티카의 일관된 논지다 그랬죠. 존 밀턴이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렇죠? 법원도 비슷하죠. 검사하고 변호사가 있어요.
변호사가 자기가 의뢰받은 피고인이 죄를 저질렀다는 걸 알아요. 근데 법정에 나와서 이 사람 죄를 짓지 않았다고서 막 떠들 수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검사랑 변호사, 이 사람이 결국 이긴다는 거죠. 왜 그렇죠? 진리와 진실의 그 무게추가 이쪽에 기울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 제도를 그래서 둔 거죠. 그래서 변호사들은 그 법정에 가가지고선도 마음껏 거짓말할 수 있죠. 그렇죠?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피고인하고 변호사는요, 법정에 가서도 죄가 지은 걸 내가 죄를 지었어, 살인을 했어. 그래도 법정에 나가서 안 저질렀다 거짓말해도 돼. 근데 검사는 거짓말할 수 없죠. 거짓말하면 검사가 패소 판결 받죠. 근데 얘네는 거짓말했다고 해서 유죄 판결 받나요? 아니죠. 왜 그래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 자기부재 금지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헌법에 그게 규정돼 있어.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시인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묵비권도 행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권리를 줬어. 변호사는 어때요? 변호사도 그런 권리가 있어. 피고인이 갖고 있는 권리는 변호사도 갖고 있거든. 같은 한 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피고인 만나면 어때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고. 나 믿고 나 믿고. 당신이 나한테 뭐 살인을 저질렀다 얘기해도 내가 법정에 가서는 당신 살인 안 저질렀다고 우길 테니까 있는 그대로. 일단은 그 범행 그걸 진실을 알아야 되니까. 알 상태에서 법정에 나가서는 이 사람이 안 죽였다고 빡빡 우기죠, 변호사.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자유 경쟁을 벌이다 보면 진실이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존 밀턴이 했던 얘기랑 똑같죠. 존 밀턴은 이제 회의체에서 민회에서 이제 그 틀린 의견하고 맞는 의견하고 이렇게 경쟁하면은 맞는 의견이 이긴다는 거죠. 그렇죠? 밀턴은 진리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자유롭고 공개된 경쟁에 따른 대중적 인정에 의해서만 생존할 수 있는 독특한 힘을 지니고 있다며 진리의 단지 대결의 장을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그렇죠. 지금 제가 뭐 읽고 있어요? 이거 한국경제신문 백강엽 논설위원이 쓴 칼럼을 읽고 있어요. 이게 잘 썼더라고요. 존 밀턴의 아레오파지티카라는 칼럼인데 잘 써가지고 제가 이걸 갖고 왔어요. 스크랩을 하나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렇죠. 모든 아이디어는 공개 시장에서 자율 조정되어야 한다. 허위의 의견이든 진리의 의견이든 제한 없이 표현돼야 사상의 자유롭고 공개적인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죠? 그래서 틀린 의견도 나와서 저거 하려는 거예요. 그럼 서로 논쟁 벌이다 보면 틀린 의견은 깨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상의 자유시장 경쟁, 사상의 자유 경쟁 시장 이론이죠. 그렇죠? 근데 가짜 뉴스를 공론장에다가 떠들면 어떻게 돼요? 그럼 처벌 대상이에요. 의견은 틀린 의견, 뭐 궤변, 억지를 부려도 돼. 의견은 상관없는데 가짜 뉴스는 문제가 됩니다. 그건 처벌 대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진리는 절대자 다음으로 강하기 때문에 이 절대자는 말은 빼고 그건 이제 종교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거고 진리는 강하기 때문에 가장 강한 허위나 공개적인 대결을 허용하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렇죠?
한다며 허위에 대한 관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해서 허위도 떠들 수 있게 하라는 거죠. 틀린 의견도 떠들 수 있게 하라는 거죠. 그렇죠? 틀린 의견. 가짜 뉴스는 어때요? 가짜 사실을 막 유포해. 그거는 문제가 있죠. 그거는 그 예전에 미네르바가 가짜 뉴스를 막 퍼뜨렸죠. 막 퍼뜨려가지고선 처벌받았죠. 가짜 뉴스는 처벌 대상이에요. 근데 가짜 뉴스를 하더라도 뭐 현존하고 뭐 명백한 뭐가 있지 위험이 있지 않느냐, 가짜 뉴스도 좀 봐주자 하는 그런 또 그 이론이 또 있죠. 네, 원래 가짜 뉴스는 떠들어서는 안 돼요, 공론장에서. 근데 이제 실수로 가짜 뉴스 떠들었을 때는 뭐 그때는 봐주자, 그냥 따끔하게 훈계만 하고 끝내자 이런 거죠. 존 밀턴은 설사 어떤 의견이 잘못된 경우라도 그것을 억압하면 진리와 오류의 대결로 얻게 되는 진리의 보다 더 명료한 지각과 선명한 인상을 잃게 하는 불이익이 초래된다는 논지를 폈다. 이건 뭐예요? 이 틀리는 하면 이게 더 선명해. 이 말이 맞다는 게 더 선명해지잖아. 그러니까 허용하려는 거죠. 틀린 의견도 공론장에서 떠들 수 있도록 허용하죠. 여러분, 궤변을 부리고 억지를 부리고 그럴싸한 논리를 펴고 이런 건요, 반칙이 아니에요. 공론장에서 반칙은 뭐예요? 가짜뉴스. 가짜뉴스는 반칙이야. 가짜뉴스로 상대방을 이기려 그래. 그거는 반칙이지만 뭐 잘못된 의견, 틀린 의견, 궤변 이런 거는 떠들 수 있어요. 떠들어도 상관없는 게 이 사람이 이걸 깨트려 버리거든. 그렇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그걸 보장만 해주면은 맞는 얘기가 틀린 의견을 이긴다는 거죠. 그게 존 밀턴의 그 파레오 파지티카예요. 그건 이제 설명을 했고,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얘기를 할 것이 공론장으로 들어가는 인프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공론장으로 들어가는 인프라에는 뭐가 있나요? 방송, MBC 방송, KBS 방송, SBS 방송, 그렇죠? 그 다음에 신문이 있죠. 조선일보, 한겨레, 뭐 경향, 뭐 중앙일보, 동아일보, 뭐 그런 신문이 있죠. 또 뭐가 있나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그 다음에 유튜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대자보. 대학교 가면 대자보이죠. 대자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 물론 이제 방송보다는 좀 전파력이 약하지만 또 그것도 하나의 공론장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그 인프라가 될 수 있죠. 과거에는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그 공론장으로 들어간 인프라를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었어. 왜 그래요? 여러분 KBS, SBS, MBC가 여러분 섭외해가지고서 떠들게 해요? 떠들게 하지 않잖아. 그래서 미디어 액세스권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어요. 인프라가 그 당시에는 잘 갖춰져 있지 않았어. 인프라가. 그렇죠? 잘 갖춰져 있지 않아서 신문사가 자기 친한 사람들만 이렇게 친한 사람들 글만 올려주고 방송도 PD가 자기 친한 사람만 이렇게 출연시켜주고 이랬다고. 이제 친여 이제 과거에 이제 좀 여권 성향을 갖고 있는 뭐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 글을 많이 받아서 하잖아요. 그렇죠? 한겨레 신문도 보면 다 같은 패들 글만 받아서 올리잖아요. 조선일보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
이 신문사에 아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의견을 해도 공론장으로 가는 게 좀 힘들죠. 그래서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은 벽에 낙서라도 하고 욕이라도 하라. 공론장에 잠시간 의견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거의 차단돼 있죠. 그러니까 천상 그 미디어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어요? 일반 국민들이 벽에 낙서하는 거밖에 없잖아. 대자보 붙이고 이런 게 전부잖아요. 신문 방송에 내 의견을 하면은 실어줘야 말이지, 그렇죠?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어때요? 신문 방송 신문도 있지만 유튜브, 인터넷이 생기면서 누구나 이제 자기 의견을 표명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인프라가 갖춰졌다고. 과거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는 이제 김대중 DJ는 야당이었거든. 야당이었을 때 선거하면 맨날 져. 왜 지는 거예요? 인프라가 없어서죠. 공론장으로 들어가는 인프라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 이제 이쪽에 뭐 박정희, 그 다음에 전두환, 그다음 노태우, 또 누구였죠? 그 다음에 김영삼. 다 이쪽 사람들은 이쪽 편을 드는 사람들은 인프라를 잘 편하게 이용하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미디어 인프라를 편하게 이용을 못해. 자유롭게. 얘네가 안 실어줘. 얘 100마디 떠들어도 얘 방송을 안 해. 안 해줘. 이러니까 맨날 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벽에 낙서라도 하고 욕이라도 하라. 우린 인프라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대자보라도 붙이고 벽에 낙서라도 해라. 그렇게라도 해야지 될뚱말뚱하다 이렇죠. 근데 그거 가지고 힘이 부족하죠. 그래서 미디어 인프라가 굉장히 누가 많이 확보했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대통령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인터넷 깔은 거. 인터넷 깔면은 한쪽이 미디어 인프라를 독점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인터넷이 깔리니까. 그래서 자기 편들도 이제 공론장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그걸 깔았다고. 예전에는 어땠어요? 예전에는 신문사, 방송사가 다 이쪽 편이었죠. 우파 쪽 편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겨레 신문이라는 걸 세웠어. 좌파 쪽에서. 그걸 이제 국민주로 해가지고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경향을 접수하더라고. 경향신문. 원래 경향신문은 누구 거였어요? 하나그룹 거였죠. 근데 하나그룹 걸 어떻게 접수하더라고. 접수하고 이제 또 이제 여당이 되니까 어때요? 여당 신문이 있죠.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이제 정부가 이제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막 그렇게 한 몇 개를 갖췄다고. 그래도 이쪽하고 게임이 안 되죠. 인프라 면에서 게임이 안 됐다고. 그러던 게 이제 한 10년, 20년 흐르고 나서는 어떤가요? 좌파 쪽에서 어떤 인프라를 점령한 거예요? 방송사를 점령한 거야. MBC, KBS, SBS를 좌파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점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야? 힘이 이쪽이 더 미디어 인프라를 얘네가 더 많이 확보한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뭐 KBS, SBS, MBC 편파 방송한다, 수신료 거부한다, 막 그런 얘기하죠. 이게 이제 인프라 싸움이거든. 근데 인프라를 누가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 그 싸움이 그거죠. 근데 신문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방송사는 어때요? 공공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공공의 것이래 가지고 이쪽 편을 같이 출연시켜야 된다고. 근데 이제 PD나 뭐 이런 MBC나 KBS, SBS는 이제 언론 민원련에 있는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기 편을 좀 많이 출연을 시키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건 그 정도로 설명하고, 여기 이 공론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인프라를 어디가 확보를 많이 했느냐,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저거죠. 승부 조건이죠. 그렇죠. 거기에 관련해서 좀 해야 할 알아둬야 할 일이 하나,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청와대 보면 비서들, 청와대 비서관이 일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민관인데, 여민관이라고 노무현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명박하고 박근혜 시절 때는 어땠어요? 위민관으로 바꿨다고.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들었으면서 여민관으로 이름을 다시 고쳤다고. 이게 정부가 갖고 있는 인식에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민주주의는 여민이 맞아요? 위민이 맞아요? 민주주의는 여민이 맞아요. 여민과 위민의 차이가 뭐예요? 여민은 국민과 함께 정치하는 거고, 위민은 국민을 위해 정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건 여민이야. 국민과 함께 정치하는 거야. 근데 위민은 뭐예요? 국민은 할 필요 없고 내가 대신 널 위해서 내가 대신 정치해 주겠다는 거죠. 근데 국민은 어때요? 왜 네가 나 대신 정치를 해? 나도 여기 들어갈 권리가 있는데, 여기서 나도 떠들 권리가 있는데, 이 회의에 나도 참가해서 내 입으로 떠들지 왜 네가 나를 대신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죠. 민주주의는 여민이 맞아요. 여민.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라고.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하고 함께하는 정치라고. 오히려 여기가 힘이 더 세. 민주주의는. 그렇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얘기한 것이 참여 정부라 그랬잖아. 이 참여가 여기 참여하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좌파 쪽에서 인프라가 없었어. 인프라 없을 때는 자기네들이 항상 분리했거든. 우파가 인프라를 다 갖고 있으니까, 미디어 인프라를. 그래서 여기 참여하라고 이래서 참여 민주주의가 이거 하라는 거예요. 국민들 여기 나와가지고 여러 번 의견 내라는 거예요. 옛날 김대중 대통령이 뭐 벽에 낙서라도 하고 욕이라도 하라는 거 뭐예요? 인프라가 없으니까 벽에다가라도 쓰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들어가는 인프라가 너무 열악하니까. 그런 게 이제 DJ가 대통령이 되면서 인터넷을 확 깔아버린 거지. 확 깔아버리니까 여기가 움찔한 거죠. 그렇죠? 미디어 우리가 독점하고 있었는데 인터넷을 깔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저쪽도 이제 공론장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저쪽 의견이. 그러니까 이쪽에서 굉장히 움찔했다고. 그렇죠? 세 번째로 좀 다뤄야 될 것은 이제 논객론이에요. 논객론. 논객이 뭐예요? 공론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사람을 논객이라 그래요. 여기 나와가지고 자기 의견 표명하고. 공론장에서 활동하는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 대한민국 5천만 명 다 여기 나와서 활동했어요. 대통령도 되나요? Yes. 법관도 되나요? Yes. 경찰관도 되나요? Yes. 국회의원도 되나요? Yes. 기자도 되나요? Yes. 5살짜리 꼬마애도 되나요? Yes. 여기는 가리질 않아요. 진입장벽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여기에서 제일 힘센 사람 누구예요? 행정부에서 대통령이죠. 여기서 제일 힘센 사람 누구예요? 자기 밑으로 국회의원을 많이 거느린 국회의원이 있어. 그거 이제 개파 수장이라 그러거든. 뭐 친박의 뭐 우두머리 이러면. 박근혜가 옛날 여기에서 제일 힘이 셌죠. 대통령 되기 전에 여기서 제일 힘이 셌다. 자기가 거느린 국회의원이 제일 많아. 그러면 여기서 제일 힘이 세요. 여기 1등은 대통령, 여기는 국회의원을 자기 제일 많이 거느린 국회의원. 여기서 제일 1등은 누구예요?
제일 힘센 사람, 영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행정부회의에서 1등, 선거회의에 선출된 대통령이 1등이고 국회에서 1등은 누구냐? 많은 수의 국회의원을 거느리고 있는 국회의원. 공론장에서 1등은 누구냐? 사상의 자유 경쟁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의견을 낸 승리자. 이것이 여기 1등. 여기 1등은 어때요? 고등학생이도 상관없어. 걔가 가장 지혜로워. 그러면 걔가 1등이야. 여기는 누가 1등이에요? 국민이 선출해준 대통령이 1등. 근데 여기는 어때요? 1등이 항상 순위가 바뀔 수 있죠. 그렇죠? 가장 뛰어난 논객의 조건은 뭐죠? 가장 뛰어난 논객을 우리 뭐라 그러냐면 오피니언 리더라 그러죠. 그래서 영향력 있는 논객. 그래서 영향력은 어떻게 획득하나요? 첫째, 인정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서로 저거 하죠. 뭘로 얘기가 많아요? 미분적분을 누가 제일 먼저 이렇게 생각해냈느냐. 그걸로 말이 많죠. 펠레와 마라도나, 그다음에 메시와 호날두 누가 더 제일 1등이냐? 에디슨과 테슬라. 그렇죠. 공론장에서 1등은 누구예요? 야구 보면 타율이 있죠. 4할 7푼 뭐 이렇죠. 그래서 공론장에서 승률에 의해서 정해지죠. 가장 이 공론장에서 나와가지고 가장 많이 이기고 가장 뛰어난 훌륭한 의견을 많이 낸 사람이 1등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뛰어난 논객이 되는 또 다른 조건은 뭐냐? 신뢰. 그래서 지적 정직성, 공익에 대한 헌신, 덕성.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추면은 가장 영향력 있는 논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국회의원이 여기에서 막 중심 인물이 되는 경우가 있어. 이게 누구냐면 버락 오바마, 링컨, 루즈벨트, 트럼프. 웃기죠? 여기에 대통령이 끼어들어가서 여기서 막 주름 잡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정상적이고 건강한 공론장이 되려면은 불공정한 경쟁이 아닌 공정한 경쟁해야 되고, 감성팔이 선동 가짜뉴스로 인해 잘못 여론이 형성되면 안 되죠. 말로 하는 논쟁, 글로 하는 논쟁이 있는데 글로 하는 논쟁이 더 저한 겁니다. 제가 좀